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해 발의된 후 1년여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특별법.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사건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유린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의 모습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내팽개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대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더 이상 외면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7월 54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 안행위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생존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4월 국회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국회 앞에서 2달여간 연좌농성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19대 국회는 곧 막을 내리는 상황. 벼랑 끝에서 1년여를 기다린 대책위와 피해 생존자들은 9월 본회의를 기다리며 특별법 제정에 불씨를 살린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 속에서 자행돼 왔던 폭행이랄지 강제노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감독관청인 부산시나 또는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 특별히 제정되고 또 나아가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이룰 때까지 늘 함께하고 투쟁해가겠습니다. 아직 19대 국회 상임위 등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지만 하루하루 절절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피해 생존자들에게는 이마저도 희망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가 청년 열정페이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2명 중 1명은 열정페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다녀온 대학생 A씨. 6개월 코스였는데 2달도 되지 못해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온종일 전화를 받고 커피 심부름만 하는 생활이지만 무급에다 배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했던 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시간이나 돈 낭비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울리는 열정페이는 이미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턴 등의 경험이 있는 청년 5천여 명에게 열정페이를 겪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절반 이상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고 아예 무급으로 일한 경우도 30%나 됐습니다. 열정페이를 경험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낮은 임금이 제일 많이 꼽혔고 배우는 것이 없는 현실, 불안정한 미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단순 열정페이를 벗어나서 고용주는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청년들은 일 경험을 통해서 사회 진출의 교두부를 마련하는 윈윈페이 문화가 정착돼서 청년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법원의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1심 판결을 앞두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은 기본권이며 생존권이라며 다음 달 10일 예정돼 있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총은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은 방값에 틀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만 7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적용됐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또한 복지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당과 아픔의 상징인 DMZ가 새로운 의미로 재조명돼 생태계 관광과 더불어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6.25 전쟁 후 정전 협정에 생겨난 군사적 비무장지대 DMZ.
분단의 아픔이 상징인 이곳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 인간의 발길이 끊기자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자연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DMZ는 평화를 전파하는 공간이자 살아있는 자연 생태계 공간으로 우리나라 환경을 대표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DMZ를 자전거로 달리는 뚜루드 DMZ 행사도 열렸습니다. 김포시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하나로 잇는 평화통일 종주 코스를 공동 개발해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기원하며 DMZ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오는 9월 열리는 DMZ 2.0 음악과 대화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아픔과 분단을 상징하는 DMZ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포럼과 음악을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예술 프로젝트로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약자를 드림 메이킹 존이라고 바꿔서 꿈과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곳으로 만들고 싶은 취지로 분단으로 멈춰버린 DMZ. 세상을 향해 꿈과 이야기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복지TV와 경기도 고양시가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자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두 기관은 사회 취약계층 관련 정책과 사업 개발, 고양시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사례 발굴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최성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의 사회복지 정책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지TV 최기옥 회장도 이번 협약이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한 획을 긋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손잡기 장애인 신문 기부 캠페인에 권송성 국보디자인 회장이 동참했습니다. 사랑의 손잡기를 한다고 해서 참 너무나도 감회가 깊어서 적은 성이나마 조금 손잡기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참 장애인 방송국에서 장애인 신문사에서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부족한 국민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적어나마 저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소녀 가장들도 제가 많이 참 보이지 않게 헌신을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은 정말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제 성의껏 남는 여생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24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서 그동안 모은 재산 5천만 원을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에 기부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기부한 돈을 분쟁적 아동과 평화활동가를 위해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가톨릭 농아성교회 박민서 신부가 청각장애인 성전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수 바다 씨와 함께 나눔 음악회를 다음 달 3일 엽니다. 박 신부는 현재 가톨릭 농아성교회가 지난 2013년 부지를 매입했으나 아직 성당 건축 비용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을 위한 2015 우수 멘토링 사례 공모전을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휴먼 네트워크 멘토링 허브 포털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119 개념의 한옥 응급센터 기능을 갖춘 한옥 지원센터를 종로구 개동에 오는 7월 개소합니다. 센터에서는 보수가 필요한 한옥에
한옥 장인이 즉각 출동해 한옥을 점검하고 보수합니다. 이외에도 센터는 한옥에 관한 기본 정보와 비용 지원 등 한옥살이 네트워크 정보를 모두 제공합니다. 가평군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한 꿈앤 아하 카페 위탁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카페는 가평 읍사무소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바리스타 기술이 있는 중증장애인 2명이 참여합니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올림픽 한옥 호텔 고려궁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방문했습니다. 최 지사는 고려궁을 방문해 올림픽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최교욱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에 위치한 호텔 고려궁은 한옥 숙박시설로 박물관과 전통문화체험관 등 부속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비타민이 메르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결핍일 정도여서 이 소문에 현혹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비타민 복용 시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메르스를 예방하려면 비타민C를 식사 때마다 2알씩 먹어야 한다. 비타민C가 잠복기에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거나 약하게 만든다는 속설인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타민C가 어떤 감기를 예방한다던가 안 좋을 때 먹었을 때 감기의 이완 기관을 단축시킨다는 보고는 없고요. 감기나 메르스나 마찬가지니까. 비타민 D는 메르스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만 IU만큼의 비타민 D를 복용하라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권장량보다 무려 1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면 구토와 신장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부가 권장량의 4배 이상을 복용하면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량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되고 음식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좋고 햇볕을 쬐서 자연 발생해서 하는 게 좋다.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각기 다른 색깔의 채소를 3가지씩만 먹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9,574대. 먼 거리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고속시외 버스. 전국의 9,574대의 고속시외 버스가 많은 이들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본인이 원하면 어디든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며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은 기본권이며 생존권입니다. 정부와 시외버스 회사들은 조속히 시외 구간에 저상버스나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